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명됐습니다.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비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영상을 틀어 논란입니다. 콜마 측은 한일 갈등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불매운동 등 우리나라에 부는 수출 규제 후폭풍에 대해 오판을 인정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살 여자아이가 후진 중이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부모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붙이기만 하면 성기능이 향상된다며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과 파스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가짜 의약품을 만들어 고가에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고 만든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이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차구획이 지워진 데다 대형 트럭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실태를 MBN이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4명을 포함해서 장관급 인사 총 10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실상 집권 2기 내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됐고 총선에 나설 장관들이 교체된 게 특징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 등 총 10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대로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된 것을 비롯해 과기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 카톨릭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장관급 인사로는 방송통신위원장의 한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의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또 국가보훈처장의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민주평통 부의장의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주미 한국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반도 정책 문제, 미국의 대일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38년 만에 여성 수장이 지명돼 임명 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질 전망입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측근과 전문가를 앞세워 중단 없는 개혁에 나서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담긴 개각으로 분석됩니다.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는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오늘 개각 명단 중에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개각 발표가 있고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김순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 진중음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은 바다의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의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의미. 충무공이 임금 선조의 피난 소식을 듣고 외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해 검찰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다만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에 대한 비판과 폴리페서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조 후보자 지명 소식에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 시절에 비춰볼 때 업무 능력과 조직 장악력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실세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검찰 내부는 담담함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전 수석의 장관 내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며칠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당 원내 대표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국회 일정이 정상적이라면 이달 안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개정 등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 그런 것 속에서 저는 적합한 발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역시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개각이자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개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이 아닌가.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를 무시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와 협치를 포기한 목리 인사다. 본인의 인사검증을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평화당도 조 후보자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자, 개각 뒷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처음에는 대폭 물갈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서서히 소폭, 중폭, 개각폭이 좀 줄어든 거죠? 네, 청와대가 개각 대상과 관련해서 폭과 대상을 한 번도 밝힌 적은 없지만 애초에는 오늘 개각에서 대폭에 가까운 장갑급 구체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소 폭이 줄어들었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외교안보 라인은 유임됐습니다. 마지막 개각 전에는 6개 부처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막판까지 검증과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또 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에 개각 가능성, 그러니까 2단계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 대상으로는요,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빠진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도 국방부 장관 교체와 이와 연계돼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대적인 안보 라인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말 개각의 가장 큰 관심은 이낙연 국무총리 포함 여부인데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통과되는 12월 초 2단계 개각은 총리와 부총리 모두가 바뀔 수 있는 그야말로 조각 수준의 개각 가능성까지 흘러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해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가 그 얘기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청와대가 개각 발표 이후 바로 이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바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은 교체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경제전쟁,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 연계된 인사여서 연말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새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 중에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윤동한 회장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직원들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하루 종일 한국콜마와 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지난 6일과 7일 세종시 본사와 서울 내곡동 신사옥에서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원래 조회를 열었습니다. 직원이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인데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 유튜버의 영상을 시청하게 했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속어와 비어는 물론 편향된 시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한 겁니다. 이 영상에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도 담겨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콜마 측은 한일 갈등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을 생산해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에 납품하는 제조자 개발 생산 전문 업체로 화장품 업계 신화로 불리는 윤동한 회장이 지난 1990년 일본 콜마와 합작으로 설립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현장에 지금 민지숙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곳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한국콜마 신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동한 회장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지하 1층 강당에서 직원들에게 문제의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한국콜마에서 제조하는 화장품과 의약품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요 화장품뿐 아니라 해외 유명 브랜드 상당수는 국내 최대 개발 생산업체인 한국콜마 공장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불매운동 리스트는 수백 가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SNS에서 한국콜마가 본사인 일본콜마와 합작회사로 출발했다는 사실이 퍼지며 불매운동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며 오전부터 한국콜마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곳 신사옥은 대규모 화학 연구단지로 유해가스 배출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콜마 신사옥 앞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점점 확산되면서 대표적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기업이 바로 유니클로라는 회사입니다. 이 불매 운동 시작 후에 처음으로 이 회사 매장 한 곳이 폐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서영수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서 기자, 문을 닫는 유니클로 매장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유니클로 종로 3가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건물 외벽에는 매장 1, 2, 3층을 전부 새 놓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아직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긴 하지만 조만간 이곳에서 그동안 10년까지 영업을 해온 유니클로 종로 3가점이 폐점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불매운동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곳이 바로 유니클로 매장인데요. 실제 저희 취재진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도 유니클로 종로 3가점이 불매운동 여파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폐점을 결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는 특히 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불매를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아예 안 가고 이제 일본 제품은 웬만하면 좀 꺼리고 이제. 현재 유니클로 측은 최근에 불매운동이나 매출 부진 때문에 폐점을 결정한 건 아니고 단순히 건물 계약이 만료되면서 문을 닫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 측이 건물주 측에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니클로 모바일 앱 이용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클로 모바일 앱은 지난달 월간 사용자 수가
전달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클로 종로 3가점 앞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일본 분위기는 어떨까요? 국제부 구경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 이 한국 관련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고 황당합니다. 관련 SNS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지는 한국인이 도쿄 여행을 가면 한국 정부가 해당 여행자에게 징역 1년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하, 예. 일부 극우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뉴스가 유언비어로 퍼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인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글입니다. 네네. 문제는 이 글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게시 이틀 만에 13,000건 넘게 공유되고 24,000명가량 좋아요가 달리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도 귀환시키라라고 하는 등 동조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 아베 총리의 독주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전해주시죠. 예, 우선 며칠 전 일본 정부가 압력을 얻는 바람에 일본 내 아이치현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다는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아베 인터넷 서명운동이 인터넷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25,000명가량이 참여해서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베 정부의 이번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한국은 우리의 적인가라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8,000명 가까이 참여해 한국은 일본의 적이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규모가 큽니까? 예, 어제 오후 무더위 속에서도 일본의 많은 시민들이 아베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네. 외신이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100m가량 긴 줄을 선 채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니까 수백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노 아베, 그러니까 아베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아베 퇴진을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으면서 한국은 적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この安倍政権の今回韓国に対するすごく威圧的で侮蔑的な態度っていうのは本当に市民として許せないし、本当に韓国の方に申し訳ないなって思いで今日来てます。 지난 주말 도쿄 신주쿠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일본인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열린 데 이어 나흘 만에 다시 강도 높은 시위가 열린 건데요. 아베 총리가 멈추지 않는 한 이런 운동이 계속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경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더니 생각지 못한 후폭풍이 생겼다. 아베 정부가 상황을 오판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아베 정부의 관계자랍니다. 이 보도 내용 정주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의 반발은 물론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일각에서 한국을 잘못 판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 신문이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란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이니치는 먼저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불매운동도 일어났다면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다음 주로 다가온 8.15 광복절을 한일 관계의 분수령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번 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 한일 양자 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신문은 또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일본 젊은이 사이에서 한류 붐이 일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희망적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었지만 우리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여전히 아베 정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 최재성 민주당 일본대책특위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 가실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하지 않고 반도체 소재 한 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줬지만 청와대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허가가 우리 정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전략 카드이자 WTO 제소에 대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 역시 잠시 보류했을 뿐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8.15 광복절에 일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게 되면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아시아 패권 전략과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아베의 필생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본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서 매춘 사업을 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친 전 서울대학 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 읽어보려고 책을 사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지난달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대표 저자로 출간한 책입니다. 위안부의 강제 징집이 허구라고 주장하며 출간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급기야 베스트셀러 1위에까지 올랐는데 논란이 계속되면서 책이 주목받자 덩달아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책에서 이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 조선 부녀자를 위안부로 강제로 끌어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또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며 일본의 쌀 수탈과 관련해선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에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교수가 재반박하면서 공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책을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5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부모의 차에서 내려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살 여자아이가 유치원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모의 차에서 내려 유치원 건물로 들어가던 중 후진하던 승합차에 부딪힌 겁니다. 5살 난 여자 어린이는 어린이집에서 응급처치 후 곧장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호흡 맥박 없었다 그러니까요. 당시 승합차는 원생 8명과 보육교사를 태우고 체험학습을 막 떠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서 이런 건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후진 중에 발생한 그냥 사고이기 때문에 인정은. 경찰은 승합차 운전기사가 뒤에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성접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가 수억 원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판돈만 10억 원이 넘었다는데 가수 승리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대표.
이번엔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 카지노 VIP룸을 드나들면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전 대표가 이곳에서 쓴 판돈만 10억 원, 이 중 6억 원가량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됐지만 줄곧 부인해왔던 가수 승리도 함께 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20억 원의 판돈을 건 승리는 13억 원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그래? 왜 울어? 왜 울어? 경찰은 양 전 대표의 도박장 출입 날짜와 판돈 금액 등이 확인되는 대로 양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양 전 대표와 승리가 어떻게 거액의 판돈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었는지입니다. 한 사람이 해외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최대 1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불법 환치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금융계좌 등을 확인하며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버트 할리, 한국 이름 하일 씨가 재판에 출석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자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첫 공판에 출석한 하일 씨는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심려를 끼쳐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 씨는 지난 3월 서울 자택과 모텔 등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 씨가 초범인데다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금고형 이상이면 외국인 학교 이사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운영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 학생들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하 씨는 아들마저 이제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며 죽을 때까지 사죄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하 씨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은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하 씨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이른바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최 씨의 은닉 자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산 규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입니다. 추징금 70억 콩탁해놓고 세금 내면 40에서 50억 남는다는 등 건물을 팔아 현금을 넘기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최 씨 측은 편지의 유출 경위와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부러 이거를 언론에다 공개해가지고 의도가 그렇게 좋은 의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를 예방해 최 씨의 숨겨둔 재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 씨의 재산 규모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최순실 재판 종료를 기다린 후에 몰수하자. 이건 하세월입니다. 지금도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배현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400조만 찾아오면 국난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안민석 의원을 독일에 급파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0조 언급은 가짜뉴스라며 최순실 재산이 400조 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끈했습니다. 최 씨의 재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부치는 비아그라라며 고가에 팔렸던 의약품이 효능이 없는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처와 화상 위험이 있는 불법 의료기기를 14억 원어치나 팔아치운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한쪽에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의료용 세트가 가득합니다. 피부를 태우고 긁어내 잡티를 제거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30대 유모 씨는 이런 중국산 불법 점빼기 기계를 4만여 개나 들여와 국내에 팔았습니다.
저번 게 문제돼가지고 제품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된 거는 알고 계셨던 거죠? 의사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감염 등 부작용을 경고했는데 실제 제품을 사용한 결과 한 달 가까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후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붙이기만 하면 성기능이 향상된다는 패치도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합성 캡사이신 성분하고 파스 붙이는 성분인 글리세린이라는 성분만 검출되었고요. 30대 김모 씨는 고시원 방에서 만든 이 가짜 패치를 상자당 18만 원에 모두 1,4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김 씨는 차명 통장과 차명 전화를 쓰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짜 패치와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1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더운데 길을 가다 더 덥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인데요.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실외기 때문에 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멀찌감치 실외기를 피해 걷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행인 역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실외기를 피합니다. 성인의 허리 높이도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탓인데 건물들이 밀집한 다른 골목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보니 더운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실외기 부분만 유독 빨갛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입니다. 도로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온도는 무려 47도에 달했습니다. 불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위쪽이나 아니면 좀 뜨거운 바람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행법상 에어컨 실외기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 배출되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지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간판으로 실외기를 숨긴 곳도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m 높이 올려야 돼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소리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축 건물엔 아예 내장형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지만 기존 건축물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걷기에도 푹푹 찌는 여름. 규정을 어긴 실외기들이 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요즘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중에는 중대형 아파트와 소형 임대주택이 같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소셜 믹스라고 하는데요. 같은 아파트처럼 지어야 하는데 임대동을 대놓고 분리시킨 곳이 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두 23개 동인데 단지 오른쪽 끝에 마치 산과 같은 2개 동이 서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33층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반 2개 동은 색상이나 층수가 확연히 다르다 보니 일반 동과는 분리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층수가 낮고 그래갖고 상가 같은 걸 봤거든요. 시민들이 사는 집안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마포의 한 주상복합은 같은 건물에 임대 가구와 일반 분양 가구가 함께 있지만 구역이 분리돼 있어 엘리베이터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복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갈라서 오른쪽은 임대고 왼쪽은 또 이제는 임대가 아니니까.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공존을 위해 한 단지 안에 일반과 임대 아파트를 섞어 짓도록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런 구별 짓기와 차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작용을 외면한 채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통합에 급급할 게 아니라 위화감을 줄이고 주민들 간 소통을 늘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오토바이 수는 220만 대. 매년 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오토바이도 전용 주차장이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관리도 단속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오가는 서울 남대문 시장 일대.
아슬아슬하게 보행로 위를 달리는 건 기본. 불법 주정차로 건널목 한 켠을 차지했습니다. 매일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오토바이와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기 일쑤입니다. 그 신호등이 켜져서 이렇게 횡단을 하면 오토바이들은 무시하고 막 앞질러서 가버리고 유턴해서 가버리고 하니까 당황할 때가 많이 있죠. 안전사고 위험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대형 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의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봤더니 전용 구획은 온통 트럭 차지입니다. 항상 맨날 이렇게 써 있어요. 불편한 점이 많지. 아무래도 오토바이 자체가 뭐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봐도 전용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또 다른 곳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대형 시장 인근입니다. 전용 주차 구획이 있기는 하지만 자리는 5곳뿐. 나머지는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 시내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은 46곳. 턱없이 부족한 데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식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오토바이를 그거 신경 안 쓰죠. 아무래도 대놓고 쉬는 거지. 그렇다고 일일이 단속할 인력도 없는 상황.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경찰밖에 안 돼요. 그때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동차 교통 소통이 위주인데 이륜차를 단속할 인원도 없을 뿐더러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불법 주정차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한 글로벌 대형 양주업체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희망퇴직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해놓고 막상 퇴직이 마무리되니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홍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3월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A씨가 다니던 곳은 발렌타인과 시바스 리갈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양주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입니다. 희망퇴직을 제가 자처한 건 아니고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추후에 분명히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하지만 A씨와 같은 1차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0명에 불과해 회사는 2차 희망퇴직을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추가 퇴직 위로금 3천만 원 지급을 합의했고 사측은 1차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사전에 낸 분들까지 적용을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안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사실이고. 다른 경영진은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장투불 사장이 직접 약속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어디셔널 카드 전 사장님이 그대로 약속하신다. 그거 걱정 마시라니까. 그거는 확실히 받아요. 그 약속 지키는 사람이고. 사장님이 똑똑한 사람 아니니까. 하지만 추가 위로금은 나오지 않았고 1차 퇴직자들이 항의하자 회사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위로금 사장님 그건 차별이고 이미 ERP를 썼던 팀장까지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믹스하신 것 같은데 믹스업이 좀 된 것 같은데. 경영진과 노조 간의 퇴직자들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이는 민법에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이 없더라도 구조상 약정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1차 퇴직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르노리카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임원 갑질과 성추행, 노조 파괴 의혹 등으로 진통을 앓았던 페르노리카. 잠잠해질 틈도 없이 또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주말 그리고 다음 주 날씨 또 태풍 소식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 태평양에서 북상 중이던 9호, 10호 태풍은 한반도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자체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쉼터로 지정한 찜질방입니다. 아침부터 노인들이 찾아와 선풍기와 음료로 더위를 달랩니다. 선풍기 틀어놓으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집안에 열기가 있으니까. 말도 못해 덥지 뭐 그냥. 공항에서는 달아오른 활주로를 식히려 잇따라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고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도 내렸지만 대부분 지역이 최고 기온 33도를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더위는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을 받아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가장자리의 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토요일부터, 남해안은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만에 상륙한 태풍 레끼마는 중국 본토로,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열도를 통과할 걸로 보여 한반도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어제 미국의 예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와서 방위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스퍼 장관이 다른 얘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백길종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에스퍼 장관에게 악수를 건넵니다. 약 30분간 만남에서 애초 예상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언론에서 언급된 숫자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만 강조한 채 방위비 언급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In addition, I want to acknowledge our progress towards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from a United States commander to a South Korean commander. 대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장관은 일본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하여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거론은 됐으나 정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대안 검토라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증액 등을 언급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안보 청구서를 제시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한 가지 짚고가겠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그 땅을 공짜로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반면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설명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엄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468만 제곱미터, 440만 평을 넘는 규모로 단일 미군 기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미군 측은 이 땅에 대해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군 기지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땅값이 그쪽에는 계산한 방법이 우리는 안 들어가고 그쪽에는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도 이어주면은 굉장히 방위비 부담 액수 자체가. 하지만 국방부는 한일 양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195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연합군사령부에 넘겨줄 때 이들 병력이 주둔할 공간을 제공할 의무는 한국이 갖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 나라지만 한국은 전쟁을 멈춘 상태란 점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ose issues that the president has been incredibly crystal clear on, right? There's no ambiguity on where the president stands. He said that he wants our allies to contribute more. 북미 실무협상 촉진과 동시에 미국이 내민 값비싼 방위비 청구서 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환율 전쟁, 무역 전쟁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폭력배로 비유했고 중국은 미국이 홍콩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중국 언론에 공개된 사진 한 장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거두인 조슈아 원과 네이선 로 등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야당 지도부와
미국 영사관 관계자가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매주 홍콩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배후설을 주장했던 만큼 중국 언론들은 이 사진이 그 증거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 매체는 사진 속 미국 관계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주 홍콩 미국 총영사관 정치부문 주요 책임자라고 신원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폭력배로까지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Releasing any of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an American diplom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That's not a protest. That's what a thuggish regime does, and it's unacceptable. 단 자국 영사관 직원이 시위 관계자를 만난 것에 대해선 외교관들이 매일 하는 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공개 파장이 커지면서 미중 갈등은 이제 무역과 환율, 안보 분야를 넘어 외교전으로까지 번지는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정부가 과열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선 정부를 사칭한 근거 없는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늘 부동산 카페와 SNS 등에서 국토교통부 안내 문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대출을 옥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고 팔면 거래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토부를 사칭한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 정부는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에 나올 부동산 대책에는 이 같은 금융이나 세금 규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대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현재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을 높은 분양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8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비교적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때려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앞이 캄캄한 거죠.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등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 씨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